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처벌입니다. 한국인 수백 명이 집단 납치된 직후 캄보디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섬뜩한 괴담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태국 전투기에 한국인이 탔다. 한국이 태국 폭탄을 개조해줬다. 그리고 나온 미국 군사 전문가의 발언. 지금 이 싸움은 한국과 중국의 대결로 변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캄보디아 국경의 범죄단지는 모조리 지도에서 지워졌고 미국 국방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건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상을 움직인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군사 분석가 카일 메이슨입니다. 파퓰러 메카닉스와 내셔널 인터레스트 등의 군사 칼럼을 기고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을 분석해서 미 국방부와 주요 언론사에 보고서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분쟁을 봐왔지만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의 교전은 처음부터 제 눈을 붙잡았어요. 제가 처음 이 소식을 접한 건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서였습니다. 동료인 데이브 톰슨이 급하게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메이슨, 동남아 상황 보고서 받았어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충돌했는데 언론에선 그냥 평범한 국경 분쟁이라고 하네요. 저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작은 뉴스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충돌이라니 동남아에선 가끔 있는 일이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데이브, 이 보고서 좀 더 자세히 봐. 뭔가 석연치 않아. 며칠 뒤 더 자세한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겉으로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데이브, 내가 봐선 이건 태국과 캄보디아의 싸움이 아니야. 그럼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한국과 중국의 싸움이야. 데이브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요? 캄보디아에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선은 분명히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그어져 있어. 하지만 이 전쟁의 본질은 그 훨씬 바깥에 있다고. 실제로 양국 간의 갈등이 시작된 건 며칠 전이었어요. 하지만 그 배경을 파고들수록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번 교전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아시아의 질서가 바뀌는 시험대가 된 거야. 제가 지난 30년간 봐온 그 어떤 분쟁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데이브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비밀이 뭔데요?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천천히 알아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은 건 며칠 뒤였어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교전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저는 보고서를 읽다 말고 펜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상자 통계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데이브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메이슨, 이 숫자들 좀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일반적인 교전이라면 피해자의 대부분은 군인이에요. 전투는 군인이 하는 것이고 군인이 맞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번은 전혀 달랐어요. 태국 측 피해자는 전원 군인이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측 피해자는 전원 민간인으로 보도됐어요. 데이브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태국이 민간인 지역을 공격한 건가요? 이건 명백한 전쟁 범죄 아닌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데이브. 이건 그 반대입니다. 반대라니요? 이 수치를 처음 본 사람이라면 태국이 규칙을 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군사 분석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정반대로 해석하죠. 저는 데이브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피해가 아니에요. 이건 우연히 나온 숫자가 아니라고요. 그럼 뭔가요? 왜냐하면 이런 결과는 폭격이 빗나갔을 때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결과는 어디를 때릴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때만 나와요.
데이브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말은 군부대가 아니라 사람이 몰려있는 특정 구역을 노렸다는 뜻이에요. 전선이 아니라 전쟁과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움직이는 곳을 겨냥했다는 겁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본 뒤 계속했어요. 이건 전투가 아니라 표적 제거였습니다. 표적 제거요? 맞아요. 태국은 캄보디아의 군대를 상대한 게 아니에요. 태국은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을 자르고 있었어요. 그 범죄 조직은 총을 든 병사가 아니라 돈을 굴리는 조직이었습니다. 카지노, 콜센터, 인신매매와 전화사기 말이에요. 캄보디아 경제를 떠받치고 정권과 얽혀있는 범죄 조직의 심장부였습니다. 데이브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민간인이라고 보도된 사람들은? 민간인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해하는, 전 세계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최악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의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지역들을 보세요. 모두 국경 근처의 특별경제구역이에요.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체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죄의 온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들인가요? 주로 온라인 도박, 전화 사기, 인신매매 같은 거죠. 특히 아시아 각국의 젊은이들을 속여서 이곳으로 데려온 다음 여권을 빼앗고 강제로 사기 콜센터에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데이브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더 끔찍한 건 이런 조직들이 캄보디아 정부의 묵인 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도 내고 현지 관료들에게 뇌물도 주면서 말이죠.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조직들이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무슨 실수요? 한국인들을 건드린 거예요.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네요. 태국은 왜 그 위험한 선을 넘었을까요? 지금까지 그냥 눈 감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답은 단순해요, 데이브.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그 한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이번 교전은 단순한 국경 충돌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 지역에서 그저 피해자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데이브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연관된 건가요?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국경 일대의 범죄 조직은 오랫동안 여러 나라를 건드려 왔어요. 태국인도 있었고, 베트남인도 있었고, 중국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국가 차원의 대응은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조사하고 경고하고 끝냈거든요. 실제로 캄보디아 국경 일대에서 태국인을 납치하고 감금하는 사건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태국인 노동자와 상인을 노린 납치, 감금, 갈취 피해는 반복적으로 보고돼 왔습니다. 태국 정부도 알고 있었고 국제사회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데이브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건가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해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춘 뒤 계속했어요. 이 지점이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을 바꿨어요. 한국은 자국민 납치를 외교 문서로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경고로 끝내지도 않아요. 한국 정부가 움직였다는 건 이 문제가 더 이상 범죄 사건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안으로 격상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달라요.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은 자국민 보호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나라예요. 특히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범죄에 노출됐을 때는 더욱 그렇죠. 저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납치된 한국인들의 상황을 보세요. 단순히 돈을 요구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당한 건가요? 한국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사기 콜센터에서 일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속이는 구조를 만든 거죠.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국가 모독이었습니다. 데이브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더 끔찍한 건 이 범죄 조직들이 한국을 우습게 본 거예요.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외교적 항의나 경고 정도로 끝낼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외교부와 국정원 그리고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팀을 꾸렸어요. 그리고 그 신호를 태국이 가장 먼저 읽었어요. 데이브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국이요? 맞아요. 태국은 한국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했거든요. 한국이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부터 태국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켜보던 국가에서 함께 움직이는 국가로 전환한 거예요. 태국은 캄보디아의 군부대를 먼저 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범죄 조직의 돈줄, 즉 납치와 감금, 사기 자금이 모이는 핵심 지점을 겨냥하기 시작했어요. 왜 태국이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국은 한국의 의지를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과 태국 사이에는 특별한 역사가 있거든요. 특별한 역사요? 네. 태국과 한국은 수십 년 전부터 이어진 혈맹 관계죠. 태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진짜로 화났을 때 외면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이 교전은 태국이 혼자 시작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움직였고 그 움직임에 태국이 보조를 맞춘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전을 분석하며 확신하게 됐어요. 저는 데이브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태국과 캄보디아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국이 건드려졌고 그 순간부터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전쟁이에요. 데이브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캄보디아는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캄보디아는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들은 중국의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싸움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전쟁이 한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불리게 됐을까요? 물론 국가 간 전쟁이란 뜻은 아니에요. 이 싸움의 본질은 무기 대 무기였습니다.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무기 대결이라니요? 태국은 캄보디아를 상대로 한국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캄보디아는 중국의 무기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자연스럽게 한국 무기와 중국 무기가 같은 전장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구조가 된 거죠. 중국 무기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싸고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구매하는 순간 중국의 외교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어요. 캄보디아 입장에선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그 선택은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났어요. 저는 화면의 위성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로 중국 전략 수송기가 착륙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한 보급품이 아니라 전쟁용 탄약이 실려 있었습니다. 데이브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인가요? 다연장 로켓 탄약 700발, SH-1 자주포 포탄, 대공기관총 탄약이었어요. 이 무기들은 곧바로 리암 해군기지로 옮겨졌고 이후 북부 국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었어요. 확실한 확전 준비였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된 것은 PHL-03, 중국산 300mm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이 분쟁의 게임 체인저였어요. PHL-03은 러시아의 스메르치를 중국이 복제하고 개량한 무기예요. 사거리는 최소 70km, 길게는 130km입니다. 데이브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130km라니요? 이건 국경선에서 쏘면 태국 영토 깊숙한 후방 기지와 도시까지 닿는 거리예요. 기존의 캄보디아가 쓰던 BM-21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무기가 배치되었다는 건 태국 포병이 사거리에서 완전히 밀렸다는 뜻이었어요. 태국은 포병전만으로는 이 무기에 대응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태국 포병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맞아야 했어요. 쏘는 위치는 보이지 않고 맞는 위치만 드러났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공포였어요. 포병 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위치를 옮겨야 했고 보급선은 계속해서 노출됐습니다. 태국에게 이 시기는 분명한 악몽이었어요. 다음으로 확인된 무기는
SH-1 차륜형 자주포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트럭 위에 올라간 현대식 155mm 자주포로 로켓 추진탄을 사용할 경우 사거리는 50km 이상이에요. 이 무기의 진짜 위협은 기동성입니다. 쏘고 나서 곧바로 이동해요. 태국군의 대포병 레이더가 좌표를 잡기도 전에 이미 자리를 비웁니다. 정글 지형에서 이 무기는 악몽 같은 상대였어요. 700발이라는 숫자는 전면전을 오래 끌 수 있는 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지 도발 혹은 특정 지역을 단숨에 초토화하기엔 충분한 물량이었어요. 이 무기들의 목적은 정밀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민간 지역, 넓게 퍼진 부대, 후방 지역을 위협하는 공포 유발과 교란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로켓은 태국에게 심리적 압박이 됐습니다. 이 모든 무기의 이동 경로는 명확했습니다. 시아누크빌에서 리암 해군 기지를 거쳐 북부 국경으로.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중국이 무기를 공급하고 즉시 분쟁 지역으로 보냈다는 건 동남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저는 데이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실전 테스트의 성격도 갖고 있었어요. 중국은 알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 무기가 미국과 한국 무기를 상대로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통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자연스럽게 중국 무기 대 한국 무기의 시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이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태국은 그 중국 무기의 물량 공세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태국의 연간 국방비는 캄보디아의 약 4배예요. 정상적인 계산이라면 태국이 밀릴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싸고 강한 중국산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데이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태국이 불리해진 건가요? 값은 낮고 물량은 많고 정치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무기죠. 캄보디아 입장에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였어요. 하지만 모든 전력에는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군력이었어요. 태국은 미국의 F-16 전투기를 무려 47대나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장악한 숫자였어요. 포병이 아무리 멀리 포탄을 날려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정밀 유도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장을 지켜보던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말인가요? 태국 파일럿들, 미국 용병을 고용한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었어요. 데이브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용병이요? 폭격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기동, 진입각도, 표적 선택까지 마치 미군 정규 파일럿의 전술을 그대로 복사한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사실 태국이 도입한 F-16 전투기의 평소 활약은 그리 눈에 띄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지켜봐왔던 태국 공군의 움직임은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일반적인 공군력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 활약은 완전히 달랐어요. 비행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조종사를 통째로 바꾼 듯 했거든요. 정말 이상했어요. 같은 기체, 같은 부대인데 전술과 정밀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데이브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정말 용병을 고용한 건가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비밀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며 저는 그 배후의 숨은 진짜 키를 발견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훈련기 TO-10TH였어요. 태국은 F-16을 도입했지만 그걸 충분히 훈련에 쓰기엔 예산이 없었어요. F-16은 한 번 이륙하는 순간부터 기름값, 정비비, 부품 소모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쌓입니다. 매일 훈련을 하면 전쟁 전에 예산이 먼저 바닥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데이브에게 설명했어요. F-16과 가장 유사한 기체, 하지만 유지비는 훨씬 저렴한 기체를 선택한 거죠. 바로 한국의 TO-10TH였어요. TO-10TH요? TO-10TH는 훈련기이지만 설계 자체가 F-16과 거의 같아요. 조종석 구성,
항전 장비, 비행 특성까지 말이죠. 현장에선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눈 가리고 타면 F-16이랑 구분이 안 된다고요. 덕분에 태국 파일럿들은 실제 F-16을 자주 타지 않아도 완벽하게 전투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T-50TH로 훈련하고 실전에서만 F-16을 타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 기체의 진짜 무서운 점이 드러나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T-50TH는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었어요. 폭탄을 달고 경공격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실전용 플랫폼이었습니다. 훈련기로 숙련도를 쌓고 전투기에 올라타자마자 실전에 투입되는 구조였어요. 이건 국방력이 약한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투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저는 데이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국의 F-16은 하늘에서 싸웠고 그 하늘은 이미 한국에서 만들어져 있었다고요. 중국 무기가 땅 위에서 판을 흔들었다면 한국은 하늘에서 전쟁의 결과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드러났습니다. 태국이 범죄단지를 박살낼 때 어떻게 그 정밀한 공격을 해냈는지 그 방법이었어요. 태국의 F-16 전투기들은 캄보디아 국경 상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그 순간 캄보디아 군은 전투기가 나타나기만 하면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어요. 하늘의 주도권은 이미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범죄 조직을 정밀 타격하는 건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이에요.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왜요? 첫째, 민간 피해는 최소화해야 해요. 둘째, 범죄 인프라는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요. 셋째, 캄보디아 방공망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넷째,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특히 캄보디아 영공에 들어가지 않고 정밀 타격을 한다는 건 말이죠. 그래서 태국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정확히는 KGB,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었습니다. 사실 태국은 2022년 한국의 KGB를 처음으로 구매했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전력화 과정을 거쳐왔죠. 캄보디아 분쟁에서 처음 실전 사용을 한 거였어요. 일각에선 범죄단지 타격의 연습을 위해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시험 타격까지 거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요? KGB는 단순한 폭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걸 끝내는 무기였습니다. 태국이 한국 KGB를 선택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전 세계의 무기를 모두 꿰고 있는 제가 봐도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거리가 4배 길다는 점이에요. 글라이더와 돌멩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직관적인 차이입니다. 미국의 유도폭탄 제이담은 꼬리 날개만 움직여서 유도해요. 즉, 떨어질 때 조금 방향만 트는 수준이라 사거리가 약 24km에서 28km로 짧습니다. 적의 방공망 근처까지 가서 떨궈야 해요. 반면 한국의 KGB는 투입 직후 거대한 날개가 펴집니다. 폭탄이 비행기처럼 글라이더 활강을 하죠. 사거리가 103km 이상이에요. 전술적 가치로 보면 태국 전투기는 캄보디아 국경을 넘지 않고 태국 영공 깊숙한 곳에서 안전하게 폭탄을 던지고 귀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조 없이 쓴다는 점이에요. 스마트폰 같은 연결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태국 같은 국가 입장에서 신의 한 수였어요. 제이담이나 유럽제 무기들은 스마트 폭탄을 쓰려면 전투기 내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싹 뜯어 고쳐서 폭탄과 통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개조 비용만 수백억이 들고 미국의 허락도 필요해요. 하지만 KGB는 자체 통신 단말기를 제공합니다. 조종사가 별도의 태블릿 같은 장비를 들고 타면 전투기 개조 없이도 폭탄과 무선으로 통신하며 좌표를 입력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태국이 보유한 오래된 F5 전투기나 구형 F-16에서도 최신 스마트 폭탄을 바로 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산 뒤에 숨어도 소용없다는 점입니다. 선의 공격 능력이라고 하죠. 동남아시아는 산악 지형이 많거든요. 제이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낙하 방식이라 산 뒤편에 숨은 적을 때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KGB는 비행기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중간에 경로를 바꾸거나 선회할 수 있습니다. 산을 빙 돌아서 뒤쪽에 숨은 적 벙커 입구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요. 캄보디아군이 산악 지형을 믿고 숨어도 소용없게 만든 기능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에요. 재활용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죠. KGB는 폭탄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태국군 창고에 쌓여있는 오래된 재래식 폭탄에 한국산 날개 키트만 달아주면 최첨단 유도무기로 변신해요. 완전히 새로 사야 하는 유럽산 미사일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 유도 폭탄은 적 코앞까지 가서 던져야 하고 전투기를 뜯어 고쳐야 하지만 한국 KGB는 100km 밖에서 안전하게 던질 수 있고 낡은 전투기에서도 태블릿 하나로 쏠 수 있는 가성비와 성능의 괴물이었어요. 데이브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선택의 고민조차 없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태국은 한국을 찾아간 거였죠. 태국은 국가의 주력 전투기인 F-16에 한국산 유도폭탄을 장착했어요. 그리고 그 폭탄은 한국인들을 감금했던 범죄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났어요. 저는 잠시 멈춘 뒤 계속했습니다. 단 한 발이었어요. 경고도 없었고 연속 공격도 없었습니다. 한 방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 지역의 통신은 끊겼고 조직은 붕괴됐으며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캄보디아는 처음 겪는 공포에 경악했어요. 이건 중국 무기에서 보던 면적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목숨이 아닌 구조를 지우는 공격, 국가가 마음먹으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기였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군 내부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데이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처벌이다라고요. 한국형 GPS 유도폭탄의 정확도는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건물 한 채만 정확히 타격하고 옆 건물은 멀쩡히 남겨두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국은 싸움을 원하지 않았다. 단지 돈이 전쟁을 만드는 구조를 잘라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칼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요. 이번 분쟁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한국 무기가 태국 손에 있었나요? 왜 하필 한국이었나요? 답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아무 나라에나 무기를 내주지 않거든요.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럼 태국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한국이 태국에 무기를 공급한 이유는 전략적 계산만이 아니었어요. 두 나라 사이에는 7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인연이 있거든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태국은 불과 나흘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즉각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전투병 파병을 선언해요.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태국은 병력만 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당시 식량난에 시달리던 대한민국을 위해 쌀 4만 톤 지원을 제안했거든요. 굶주림 속에서 버티던 한국 국민들에게 그 쌀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약속이었어요. 태국의 참전은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었습니다. 육군은 제21보병 연대를 중심으로 한 병력을 보내 춘천, 화천, 연천, 가장 치열한 전선에 투입됐어요. 해군은 프리기탄 뿌라세호, 방파콩호, 그리고 수송선까지 파견했습니다. 작전 중 뿌라세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태국은 즉시 대체 함정을 투입했어요. 공군은 시사 17 수송기 편대를 보내 부상병 후송과 군수 물자, 수송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태국군의 이름을 전설로 만든 전투가 있어요. 저는 데이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952년 11월 1일 밤 연천 인근 255고지, 일명 폭착고지였어요. 이 전투는 태국군의 전설이 시작된 곳이죠. 당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중공군은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며 서울을 노리고 있었고 그 길목에 있는 이 작은 고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요충지였어요. 태국군 제21보병 연대 1개 대대 약 800명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중공군 1개 연대 병력이 시커멓게 몰려오고 있었죠. 수적으로 최소 5배가 넘는 절망적인 싸움이었어요. 11월 1일 밤
폭격과 함께 중공군의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적들은 물밀듯이 기어 올라왔어요. 태국군 대대장 수티 중령은 무전기를 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더라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 고지를 뺏기면 서울이 위험하다. 첫 번째 공격, 두 번째 공격, 열흘 동안이나 밤낮 없이 전투가 이어졌어요. 태국군은 간신히 버텨냈지만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결국 탄약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지옥, 아니, 태국군의 전설이 시작됐습니다. 총알이 떨어진 태국 병사들은 개머리판을 휘두르고 대검을 뽑았어요. 대검이 부러지면 자신들의 고유 무술인 무에타이 기술로 중공군을 때려 눕히고 돌을 들어 싸웠습니다. 참호 안에서 벌어진 처절한 육탄전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았던 태국군이었지만 그들의 도끼는 중공군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무에타이의 무릎 차기와 팔꿈치 공격이 중공군들에게는 생전 처음 보는 격투술이었어요. 어느 병사는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적진으로 뛰어들며 태국 만세를 외치며 산화했습니다. 고지 정상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깃발은 끝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태국군 상사 한 명은 마지막 탄창을 비운 뒤 무에타이 자세를 취하고 달려드는 중공군 5명을 맨손으로 제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중공군들은 이 작은 태국 병사들을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10일간의 혈투 끝에 중공군은 더 이상 공격을 포기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미 8군 사령관 벤 플리트 장군이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는 800명도 안 되는 병력이 수천 명의 적을 막아내고 산더미처럼 쌓인 적들의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장군은 태국군 지휘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은 작은 호랑이들이다. 이 별명은 그날 이후 태국군 제21보병 연대의 상징이 됐습니다. 중공군은 이 작은 호랑이들의 기세에 눌려 결국 폭잡 고지 돌파를 포기했어요. 이 전투는 한국 전쟁사에서 가장 처절하고도 감동적인 승리로 기록됐어요. 심지어 태국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을 떠나지 않았어요. 1953년 휴전 이후에도 1972년 6월까지 대한민국에 주둔했습니다. 유엔 참전국 가운데 가장 늦게 철수한 나라였어요. 그 결과 태국은 전사 129명, 부상 1139명, 실종 5명, 총 1273명의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건 외교 문서로 정리되는 숫자가 아니라 피로 남은 기록이에요. 그로부터 70년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도움을 받던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설계하고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태국에 내주었어요. 태국이 선택한 것은 단순히 성능이 좋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TOCTH 훈련기, KGB, 한국형 GPS 유도폭탄, 이 무기들은 태국 공군과 군이 실제 전장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한국은 무기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나라에게 자기 기술을 맡긴 것에 가까웠어요. 데이브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관계네요. 오늘날 70년 전 피로 맺은 관계가 지금의 기술로 되돌아온 결과예요.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지키던 중국산 무기들은 한국산 무기에 의해 하나씩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은 무기의 성능만으로 체면을 잃었어요. 말이 아니라 실전 결과로 말이죠.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에요. 70년 전 그들이 흘렸던 피의 빚을 2025년 한국이 가장 완벽한 승리로 갚아주는 순간입니다. 제가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 교전을 정리하며 미국 언론사들로부터 받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게 정말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맞냐는 거였어요. 제 결론은 이거예요. 중국 로켓이 판을 흔들었고 한국의 정밀 타격 체계가 판을 접었습니다.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혹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화해를 주선했었어요. 올해 10월 실제 평화 협정까지 이끌어냈었죠.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교전이 일어났고 그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워싱턴에서는
이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데이브에게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들여 만든 동남아 평화 체제가 불과 2주 만에 무너진 거거든요. 미국 국무부는 처음에 이 사태를 단순한 국경 마찰 정도로 봤어요. 하지만 상황이 격화되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문제는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완전히 잃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다시 미국이 나서서 양국을 불러앉히고 대화 테이블을 마련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어요. 한국과 중국이라는 새로운 변수 때문이었죠.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평화가 며칠 만에 날아갔는데 아무도 우리한테 중재를 요청하지 않는다. 이건 미국의 지역 영향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미국이 동남아에서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지역 안정이었는데 그 안정이 미국의 개입 없이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었거든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한국의 역할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동맹이었던 한국이 독자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국방부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식 대응 모델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대규모 폭격도 없었고 선전도 없었고 전쟁을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정교한 정밀 타격과 외교적 압박을 조합한 새로운 방식이었죠. 이런 흐름은 미국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질서가 자신들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어요. 범죄 단지는 멈췄고 자금 흐름은 끊겼고 중국산 무기는 무력화됐습니다. 미군의 작전 개념으로 보더라도 이건 단순한 공습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정밀 타격과 정치적 계산, 외교적 파장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린 고급 작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완성도의 대응은 미국에서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군사 분석가들이 놀란 지점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고 다른 나라가 움직였어요. 한국은 군을 자극하지 않았고 국가를 모욕하지 않았으며 민간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대신 범죄의 구조만 제거했어요. 이건 힘이 아니라 통제의 문제였습니다. 중국산 무기들은 숫자도 많았고 위협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분쟁에서 그 무기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산 무기는 적게 사용됐지만 전쟁의 방향을 바꿨어요. 교전 장면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건 무기 경쟁이 아니라 운영체계의 승부다라고요. 데이브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진 건가요? 70년 전 한국은 미국과 태국 그리고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2025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쓰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의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태를 지켜본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저는 데이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키우지 않고도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나라다. 이건 감정적인 찬사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예요.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미국 군사 교본에 이렇게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식 대응 모델, 최소의 무력으로 최대의 통제 효과를 낸 사례라고요. 실제로 워싱턴의 여러 싱크탱크에서는 이번 사건을 한국의 새로운 외교 모델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접근법 말이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인내심이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물리적인 보복이나 군사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대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죠. 외교적 채널을 통한 압박, 태국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밀한 군사 행동까지 모든 단계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데이브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방식이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되고 있어요.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대응 방식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분석의 마지막은 이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을 단순한 동맹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판의 기준이 되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었어요. 이건 21세기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교과서 같은 사례였습니다.